네, 오늘은 세계 화두인 기후변화, 그리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숙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기상이변이 정말 많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걸 뉴스를 보면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홍수로 좀 문제가 됐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가뭄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 기후위기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반도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2년 가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서 그것이 태풍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기후변화에 따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 특히 남북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그러면 어떤가요? 한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도 이 기상 이변에서 좀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네,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뭄이나 홍수 피해에 대해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림이 좀 한폐화되어 있고 또 물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가뭄이 심해지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8월에도 북한 지역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때문에 당국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독 올해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이라든지 또 그 전해에도 꾸준히 있던 북한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북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2005년 교토의정서에도 참여한 바가 있고 비교적 가까운 과거인 2016년에는 파리 규율협정 비준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역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부적으로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몰랐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북한이 이 기후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럼 과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나 인민들에게 바로 위협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들거나 침수 피해를 당하면 그의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체제를 유지하는 데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 봐서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적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배출에 대한 자신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상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대외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크게 이런 세 가지 정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체제 유지, 결속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위협이 가해지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탄소 배출이 적은데 그렇다면 북한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큰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산림이 굉장히 항폐화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 산림이 항폐화되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간에는 그 기간에는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당국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땅을 개간해서 산림 지역을 개간해서 농지 면적을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땔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벌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전체 산림 규모의 상당 부분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 산림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북한은 전체 국토 면적의 약 73%, 899만 헥타르 정도가 전체 면적의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28%인 262만 헥타르가 항폐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산림이 굉장히 다른 여타 국가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항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산림이 어쨌든 많이 훼손된 상태인데 이거를 북한 스스로 좀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북한의 산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북한은 공산당 일당 독재, 1인 체제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은 뭐 가히 말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매년 신년사를 통해서 그 해에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한 해의 사업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산림 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해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년사에서 산림 복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결과로 보면 북한에서 지난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8차 당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정치 행사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인데요. 그 행사에서 과거 경제개발 발전 계획이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패를 인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 복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고 그 수치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산림 복원뿐만 아니라 이제 온실가스 감축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앞서도 제가 이제 그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의 변화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은 유엔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치를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한 이후에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8% 그리고 이웃 국가들의 협력이 있을 때는 40.25%까지도 감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2019년도에는 이에 더해서 자체 노력으로 16.4% 그리고 북한이요.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있으면 52.4%까지 감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유엔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내적으로 안고 있는 에너지 문제 그리고 탄소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보 어떻게 우리가 감축을 하겠다,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하긴 했는데 실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어떤 행동들이 있었나요? 뭐 앞서 제가 산림복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사실 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요즘 이제 탄소 중립 이야기를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과 배출원을 축소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인데요.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산림을 복구하는 일이죠. 그리고 배출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배출원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정책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열, 수력 등을 개발함으로써 이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이 북한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조목조목 살펴봤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였다라고 보통 아마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낙후되어 있는데 재생에너지까지 기후변화까지에 관심을 가질까?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 북한이 탄소 배출량이 우리나라의 1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 탄소 배출량을 억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걸 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은 이제 지금의 세계 국제적인 그 기후 변화 체계, 환경 체계가 이제 파리 규약정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탄소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국가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탄소의 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탄소 배출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웃 국가인 우리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함께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 배출권을 뭐 산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적인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은 경제적인 이득을 나름대로 갖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기술력과 또 뭐 자금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북한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 자세, 북한의 이런 행보가 좀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다른 이제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뭐 기후 위기에 관련된 국제적 협력을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19년도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기후 변화 정상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엔의 이제 녹색 기후 기금에서 북한을 기후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8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근데 그것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해서 자초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북한은 매우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의 협력도 나름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 핵 문제라고 하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북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그동안 몰랐던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세계의 화두인 기후변화, 그리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권숙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